경종 3년 한양의 도성은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경복궁의 깊은 담장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가 소리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은 궁녀들의 얇은 저고리 깃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을 머금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은 유독 길고도 험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궐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사람들의 숨결마저 하얀 안개가 되어 흩어지며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연화라는 이름의 무수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어린 시절 가문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 궁의 노비로 들어오게 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던 연화는 신부는 비록 미천하였으나 그 눈매는 가을 호수처럼 맑고 깊었으며 손끝은 섬세하여 궁중의 온갖 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언젠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날만을 기다리며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냄새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구분해낼 수 있는 신묘한 KHUG야, 즉 후각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만으로도 비가 올 것을 알아맞혔고 수라간 근처만 지나가도 오늘 왕실 어른들이 드실 음식에 들어간 양념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맞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주는 궐안에서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연화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빨래터와 물 떼는 곳만을 오가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중전마마의 처소인 교태전 근처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박귀비의 궁녀들이 급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기묘한 향기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분내나 향료의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끝맛이 비릿하고 금속성 냄새가 섞인 아주 독특한 약초의 향이었으며 연화의 본능은 그것이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연화는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이 박귀비가 머무는 보경당으로 향하는 것임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귀비는 뛰어난 미색과 간교한 화술로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으나 권력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어 눈엣 가시 같은 중전마마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중전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으나 뒤에서는 사악한 술수를 부리며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맡은 그 비릿한 향기는 바로 박귀비가 중전의 찬물에 몰래 섞으려던 독초인 부자나무의 뿌리와 비상을 정교하게 배합하여 만든 치명적인 가루약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며칠 뒤 대궐안은 중전마마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발칵 뒤집혔으며 내의원의 의관들이 백방으로 처방을 올렸으나 원인 모를 구토와 현기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빨래터에서 중전마마의 침구류를 세탁하다가 그 이불깃에서 자신이 그날 맡았던 보경당의 비릿한 향기가 미세하게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박귀비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고자 고민했으나 일개 무수리의 말을 누가 믿어줄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밤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연화는 용기를 내어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상궁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하려 했으나 그 상궁은 이미 박귀비에게 매수된 첩자였으며 그녀의 고발은 오히려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박규빈은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연하에게 도둑질이라는 누명을 씌워 입을 막으려 계획했고, 선대 왕께서 물려주신 보물인 황금 봉황 비녀를 연하의 보찜 속에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박귀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무수리들의 거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연하의 낡은 보찜 속에서 번쩍이는 비녀가 나오자 궐 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궁궐의 보물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박귀비의 서슬퍼런 호통에 연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미 모든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귀비는 연하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그녀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흐를 때까지 모욕을 주었고, 주변의 궁녀들은 박귀비의 기세에 눌려 연하를 동정하면서도 차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돌바닥에 머리를 짓눌린 채 억울함에 몸을 떨며 자신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연하는 의금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가냘픈 그녀의 몸에 몽둥이질이 가해지고 주리가 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귀비가 손을 써둔 관원들은 그녀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형을 더하며 비녀를 훔친 배우를 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연하의 하얀 속옷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얼굴과 박귀비의 사악한 미소가 교차하며 복수의 불꽃이 작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하는 장형백대를 맞고 초주검이 된 상태로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으며, 사토와 관원들은 그녀를 가만히에 말아 한양 도성 밖의 황량한 들판에 내버리고는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상처를 파고들었고, 어둠 속에서 굶주린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연화는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긁으며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차디찬 눈밭 위를 기어가며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너희들의 죄악을 천하에 알릴 것이다라고 피맺힌 맹세를 하며 정신을 잃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때는 총명했던 한 소녀의 꿈과 희망은 궁궐의 어두운 암투 속에 처참하게 짓밟혔고, 연화라는 이름은 궁궐 비사 속의 비루한 도둑으로 낙인 찍힌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진정으로 의로운 자를 버리지 않는 법인지라 눈보라치는 그 황량한 고갯길을 지나던 한 노승이 쓰러진 연화를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노승은 연화의 품속에서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기묘한 약초 냄새를 맡고는 그녀가 보통 인연이 아님을 직감하며 조용히 그녀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떠난 자리에 남은 붉은 핏자국은 하얗게 내리는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진 원한과 투지는 그 어떤 혹한도 얼릴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 박귀비는 승전가를 부르며 술잔을 기울였겠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오늘 내버린 그 작은 무수리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연화의 제1의 인생은 끝이 났고 전설적인 대유의 서막이 될 고통스러운 수행의 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자락에 눈 덮인 오두막에서 연화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수십 일을 알아누웠고, 그녀를 구한 노승 해암 대사는 산속의 이름 모를 약초들을 다려 정성으로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연화의 등은 장독으로 인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맺혀 있었으나 해암 대사가 발라준 신비로운 고약 덕분에 기적적으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가냘픈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불길에 휩싸인 고향집과 억울하게 눈을 감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수없이 비명을 질렀으나 곁을 지키던 노승의 연불소리는 거친 파도 같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잠재워 주었습니다. 기력을 차린 연화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낡은 비단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향주머니처럼 보였으나 연화는 그 안감 속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떨리는 손길로 실밥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주 얇은 종이에 깨알같이 적힌 비급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내의원 어이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전설적인 의서인 백초향보의 핵심 비방이 담긴 요약본이었습니다. 백초향보에는 세상의 모든 약초를 오직 냄새만으로 구분하고 그 독성과 효능을 조절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로운 의술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연하는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해암대사에게 무릎을 꿇고 의술을 배우게 해달라 간청하였고 노승은 그녀의 맑은 눈 속에 서린 깊은 한과 총명함을 보고는 흔쾌히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험난한 수행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낮에는 산을 타며 수천 가지의 약초를 채취하고 밤에는 달빛 아래 의서를 탐독하며 자신의 천부적인 후각을 극대화하는 혹독한 수련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해암대사는 연화의 눈을 가린 채 오직 코끝에 스치는 향기만으로 100가지 약초가 섞인 가루 중에서 단 하나의 독초를 찾아내게 하는 시험을 수없이 반복하며 그녀의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나갔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흙냄새와 풀냄새에 뒤섞인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으나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중전마마의 독을 밝혀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잠도 잊은 채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후각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 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미세한 도끼마저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손끝의 침술 또한 해암대사마저 감탄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리산 아래 마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돌아 수많은 백성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재앙이 닥쳤는데 마을의 의원들조차 전염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거나 몰라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하는 해암대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환자를 외면하면 그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자신의 약상자를 챙겨 마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생지옥과 같은 참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감도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괴질의 원인이 마을 우물가에 누군가 몰래 뿌려둔 독초 때문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즉시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우물가 흙 속에 스며든 독의 성분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해독제를 조제하였고 밤낮으로 환자들의 거처를 돌며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이는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을 불신하며 밀쳐냈으나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이들이 눈을 뜨고 생기를 되찾자 점차 그녀를 지리산의 선녀라 부르며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오직 환자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녀의 선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라도 8고을을 넘어 한양의 저작거리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연하는 그 아이를 거두어 자신의 조제로 삼고 동생처럼 아끼며 의술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고 소년은 연화의 따뜻한 정에 감동하여 그녀의 충직한 수족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곡식과 옷감들을 다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비록 몸은 고되었으나 궁궐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보람과 삶의 희미한 기쁨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남녘 산골의 향기로 병을 고치는 신묘한 여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굳어져 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고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오던 길에 길가에 쓰러진 한 선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의 옷차림은 비록 남루했으나 몸에서 풍기는 기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맥을 짚어보고 그가 극심한 과로와 더불어 아주 미세한 독에 중독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지체 없이 그를 오두막으로 옮겨 극진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선비는 사실 신분을 숨기고 전라도 지역을 암행 중이던 어사 박문수의 제자이자 정의감 넘치는 젊은 관원이었으며 연화의 신비로운 의술과 고결한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정신을 차린 후 연화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연화는 오직 미소로 답하며 다시는 거래 일에 엮이고 쉽지 않다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읽어냈고 언젠가 그녀가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품은 채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연화는 멀어져가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고 가슴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복수의 불꽃이 다시금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연화가 지리산에 은거한 지 5년이 지났으며 그녀의 의술은 이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에 도달하여 죽은 자의 숨통도 틔운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암대사는 이제 자신이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다며 연화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 만인을 구제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입적하였고 연화는 스승의 무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쫓겨나던 연약한 무수리가 아니었으며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손끝에는 생사의 열쇠를 쥔 당당한 여의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박귀비의 횡포가 극에 달해 중전마마는 거의 폐인 지경에 이르렀고 임금 또한 원인 모를 병증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귀비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들였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숨겨진 도끼를 알아채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하여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연화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아버지가 남긴 백초향보와 해암대사가 물려준 침통을 챙겨들고 5년 만에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들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였고 연화는 그들의 정성을 가슴에 담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결코 혼자만의 복수가 아닌 만인을 위한 길임을 되새겼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나 연화의 눈에는 오직 잿빛으로 물든 도성의 담장만이 보였고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사명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되짚어가는 연화의 등 뒤로 지리산의 정기가 서늘하게 내리쬐며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발을 들인 한양 도성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음산한 기운에 짓눌려 있었으며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 도살인 탐욕과 부정부패는 마치 썩은 물처럼 흘러넘쳐 도성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옷차림에 낡은 약상자 하나만을 어깨에 맨 채 남대문을 지났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으며 소매 끝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배어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화는 한양의 가장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피막골 구석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름 없는 떠돌이 의원으로 활동하며 거란의 소식을 조용히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거처에는 매일같이 병마에 시달리는 빈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연화는 그들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고 뼈를 깎는 통증도 침한 대로 다스리며 신이라 불릴 만한 명성을 쌓아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궐안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중전마마의 위독함과 박귀비의 끝도 없는 전행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환자 중 하나였던 노회한 내시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박귀비가 최근 심한 불면증과 전신 발작 증세를 앓고 있으며 전국의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극비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비는 중전마마를 독살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단 약초의 부작용으로 인해 밤마다 붉은 반점이 온몸을 뒤덮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려움증에 시달리며 미친 사람처럼 궁궐 안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하늘의 천벌임을 직감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내의원 의관들을 무능하다며 옥에 가두거나 태형에 처하는 등 광기에 휩싸인 악마의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귀비의 최측근인 상궁이 저작거리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향의 여의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박귀비의 귀에 넣었고 이는 연화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연화가 허름한 평상에서 아이의 상처를 돌보고 있을 때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금군들이 피막골의 좁은 골목을 가로막으며 들이닥쳤고 그들의 기세에 겁에 질린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금군 대장은 연화의 앞에 서서 거만한 자세로 박귀비 마마의 조칙을 낭독하며 지체 없이 궁으로 입궐하여 마마의 병환을 돌보라는 명을 내렸으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은 환자의 지위를 가리지 않으나 스스로 병을 만든 자는 고칠 수 없다는 서늘한 말을 내뱉어 금군들의 칼날을 세우게 만들었으나 이는 모두 박귀비를 자극하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강제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며 5년 만에 다시 그 치욕의 장소인 궁궐로 향하게 되었는데 화려한 궁궐의 담장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으며 장형을 내리던 관원들과 비녀를 훔쳤다며 침을 뱉던 궁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오늘부터 시작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위해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예전의 비천한 무수리가 아니었으며 마치 적진을 향해 진격하는 장수처럼 당당하고도 위엄이 넘쳐 흘러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귀비가 머무는 보경당에 도착한 연화는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료 냄새 뒤에 숨겨진 썩은 비린내를 단번에 감지했고 그것이 자신이 5년 전 맡았던 그 치명적인 독초의 잔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비는 화려한 비단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에게 다가오라 명령했고 연화는 커튼을 젖히며 마침내 원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미색은 사라지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히스테릭하게 떨고 있는 박귀비의 모습은 영락없는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어 연화의 냉소적인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박귀비는 연화가 누구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고통을 팀게 해줄 수단으로만 여기며 내 병을 고친다면 금은보화와 정경부인의 첩지도 아깝지 않으나 만약 실패한다면 내 목을 칠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연화는 박귀비의 맥을 짚는 척하며 그녀의 피부 깊숙이 박힌 도끼의 근원을 파악했고 그 독이 이미 장기까지 침투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의 남모를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박귀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마의 병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난 것이니 그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화는 박귀비에게 매일 밤 고통스러운 침술 요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독을 빼내는 치료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박귀비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환각을 보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박귀비는 밤마다 자신이 죽였던 이들의 원혼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환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연화는 그럴 때마다 귀가에 대고 나직이 과거의 죄를 자백하라는 듯한 암시를 걸었습니다. 박귀비는 점점 연화의 의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연화는 그녀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그녀가 숨겨둔 비밀 문서와 독초의 보관 장소를 파악하며 서서히 그물의 코를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귀비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연화가 처방한 약탕기의 찌꺼기를 몰래 내의원 의관들에게 보내 분석하게 하거나 연화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전라도 지역으로 밀사를 파견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해암 대사에게 배운 대로 약초의 성분을 교묘하게 뒤섞어 일반적인 의관들은 절대 정체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신의 정체를 아는 지리산 사람들을 입막음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박귀비의 신복인 최상궁은 연화의 걸음걸이와 목소리에서 5년 전 쫓겨났던 그 무수리의 흔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고 은밀히 그녀의 뒷조사를 강화하며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연화는 박귀비의 의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하며 박귀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전마마의 처소에 은밀히 약을 전달하여 중전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이중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중전의 궁녀 중 자신을 기억하는 충직한 아이를 포섭하여 박귀비의 범행 증거인 비소 가루가 담긴 향주머니를 확보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박귀비를 단번에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제 보경당은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연화가 파놓은 거대한 덫이 되었으며 박귀비는 자신이 믿는 유일한 의원이 자신을 죽이러 온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박귀비는 극심한 발작 끝에 연화의 멱살을 잡으며 너는 대체 누구냐? 왜 내게서 죽은 그년의 냄새가 나는 것이냐라고 소리쳤고 연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저는 마마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피어난 독화초입니다라고 답하며 박귀비의 가슴 깊숙한 곳에 공포의 씨앗을 심었고 박귀비는 그 눈빛에서 예전에 자신이 짓밟았던 연화의 환영을 보고는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박귀비는 즉시 금군을 불러 연화를 죽이려 했으나 이미 연화는 박귀비가 중전마마를 시해하려 했다는 밀서를 암행어사에게 전달한 뒤였으며 궁궐은 거대한 폭풍전야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귀비는 연화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가해 배후를 캐내려 했으나 연화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오직 박귀비의 몰락만을 기다리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다시 5년 전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때와 다른 점은 그녀의 손에 원수를 단죄할 서슬퍼런 칼날이 들려있다는 사실이었으며 감옥 밖에서는 정의의 심판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백초향보의 문구를 떠올리며 인과응보의 진리가 곧 실현될 것임을 확신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고통을 초월한 숭고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옥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으며 축축한 벽면에서는 정체 모를 점액질이 흘러내리고 공기 중에는 오랫동안 썩은 피와 살점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고결했던 여의로서의 자태는 간데없이 찢긴 저고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와 바닥에 집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귀비의 사주를 받은 옥졸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녀의 가냘픈 몸에 채찍을 휘둘렀으며 그럴 때마다 연화의 입술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귀비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감옥 안으로 들어와 연화의 턱을 구두 끝으로 들어올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에 어린 승리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하며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귓가에 대고 내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다니 가상하구나. 하지만 네 아비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듯이 너 또한 거란의 보물을 훔친 천한 도둑년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연하는 피가 섞인 침을 박귀비의 옷자락에 뱉으며 진실은 가릴 수 있어도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마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저주의 향기가 곧 마마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분노의 눈이 뒤집힌 박귀비는 옥졸들에게 더 가혹한 고문을 명령했고 뜨겁게 달궈진 인두가 연화의 살결에 닿을 때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참혹한 고통이 그녀의 온 신경을 마비시켰으나 연화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지리산에서 익혔던 기공법을 사용하여 의식을 집중했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그날의 통곡 소리를 떠올리며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버텨낼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편 궐 밖에서는 연화가 미리 연락을 취해 두었던 암행어사와 의로운 관원들이 박귀비의 죄상을 밝히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나 박귀비의 권세에 눌려 조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귀비는 연화를 단순히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를 임금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가짜 증자들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연화의 약상자에서 금기된 독초가 나왔다며 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교란했습니다. 그녀는 내의원에 매수된 의관들을 동원하여 연화가 처방한 약이 왕실의 안녕을 해치는 저주받은 약물이라고 증언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연화는 만백성의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여의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백성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연화의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는 듯한 아픔을 주었으나 그녀는 오직 인과응보의 시간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의 소식을 들은 중전 마마는 병석에서 일어나 왕에게 연화의 결백을 호소하려 했으나 박귀비의 방해로 인해 왕과의 아련조차 거부당한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박귀비는 중전의 처소에 감시병을 붙여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였고 이제 궐안은 박귀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연화의 신체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상처 부위가 터져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그녀는 꿈속에서조차 스승인 해암대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금부 마당에는 연화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형틀이 놓였고 박귀비는 직접 참관하여 연화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려 했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망나니의 칼날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고 주변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연화는 그들의 분노조차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라 여기며 담담하게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오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하늘이 이 부조리한 처형을 노여워하는 듯 대지를 진동시키며 불길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귀비는 당황하며 즉시 형을 집행하라고 소리쳤고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술을 칼날에 뿌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연화의 가슴 속에서는 마지막 힘을 다한 기도가 울려 퍼졌으며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박귀비의 떨리는 손끝만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어 박귀비와 눈을 맞추었고 마마가 오늘 흘리게 될 이 피는 마마의 가문을 멸하게 할 불씨가 될 것입니다. 라고 사자우를 토해내며 주변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파천왕 같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외침이 궁궐의 담장을 넘어 의금부 마당까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의 출현에 박귀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으며 형집행을 막아선 관원들은 어명이라 적힌 마패를 치켜들며 연하의 무죄와 박귀비의 죄상을 담은 왕의 친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귀비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시도했고 의금부 마당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교전의 장으로 변하며 연하의 생사는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하는 혼란을 틈타 자신을 구하러 온 충직한 제자 소년의 도움으로 형틀에서 풀려났으나 이미 기력을 다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으며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박귀비의 서슬퍼런 칼날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귀비는 직접 칼을 뽑아들고 연하에게 달려들며 너만 없으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광규하며 내리쳤으나 연하는 마지막 본능으로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박귀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를 감지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손끝에 남은 마지막 침 한 대를 박귀비의 혈자리에 정확히 꽂아 넣었고 박귀비는 비명과 함께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죄악이 육신을 갉아먹는 고통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어 박귀비의 수하들은 하나둘씩 제압당하기 시작했고 거란의 모든 진실이 햇볕 아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의의 승리를 직감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던 감옥 생활과 참혹한 고문, 그리고 사형 집행 직전의 절망까지 겪어낸 연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은 강인한 영혼을 가진 진정한 대유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용서를 빌며 엎드리는 광경을 보며 증오보다는 가련함을 느꼈고 이 나라의 병든 근간을 고치는 것이 자신의 남은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연하는 쓰러진 박귀비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인간의 욕심이 만든 감옥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신을 부축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의금부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의금부 마당에 몰아치던 광풍은 암행어사의 출두와 함께 일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졌으며 마패의 눈부신 광채는 탐욕에 찌든 관원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하게 대지를 비추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의 제자로 신분을 숨기고 연하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그 젊은 선비는 이제 당당한 국왕의 대리인이 되어 호령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박귀비의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엄중한 왕의 친서와 비밀, 수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 형틀에 묶여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여전사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박귀비는 예상치 못한 반전에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귀비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어사일행을 베어버리라 소리쳤지만 이미 궁궐의 근군대장은 국왕의 밀지를 받들어 박귀비의 신복들을 포위하고 무장을 해제시킨 뒤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구경꾼들은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 숨을 죽였으며 암행어사는 연하의 앞에 무릎을 굽혀 예의를 갖춘 뒤 그녀의 억울함을 천하에 공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리산에서 만난 신비로운 여의가 사실은 5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무술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선대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박귀비의 간계에 빠져 멸문당한 충신, 성종의 후예임을 밝혀냈습니다. 현장의 정적을 깨고 가마 하나가 들어섰으니 그것은 바로 기력을 회복한 중전마마의 행차였으며
그녀는 연하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인 황금 봉황 비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는 단순히 도둑맞은 보물이 아니라 선대왕께서 연하의 아버지에게 비밀리에 하사하신 것으로 그 안에는 박귀비의 가문이 금기시된 독초를 밀거래해 온 장부가 미세한 비단지에 적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도 이 비녀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같은 날 박귀비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귀비는 얼굴이 창백해져 뒷걸음질 치며 저것은 조작된 것이다. 천한 계집이 감히 나를 모함한다고 소리쳤으나 연화는 부축을 받아 일어서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화는 박귀비의 소매 끝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마마의 옷깃의 스미니 향기는 중전 마마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부자나무의 도끼입니다라고 서늘하게 선포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박귀비의 옷자락 일부를 잘라 뜨거운 물에 담갔고 잠시 후 물의 색이 검게 변하며 고약한 악취를 내뿜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화가 지리산 수련 시절 익혔던 독초 감별법의 정수로 박귀비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연화에게 처방받았던 약조차 실은 그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덫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박귀비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의술이 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는 사실에 광분하며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금군들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자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보물을 훔친 도둑이라는 누명은 이제 박귀비에게 돌아갔으며 연화는 5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그 자리에서 진정한 정의의 사자로 부활하여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직접 의금부로 거동하여 연화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 진정한 충신이었음을 인정하는 어명을 내렸으며 연화에게 대유라는 칭호와 함께 내의원 수장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권력의 뜻이 없음을 밝히고 오직 박귀비의 죄를 낱낱이 밝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만 집중하며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상받기보다는 진실을 바로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박귀비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하 감옥으로 압송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간신들은 앞다투어 서로의 죄를 고발하며 추악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한양 도성은 정의의 승리를 자축하는 백성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형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해준 암행어사와 중전마마에게 깊은 절을 올리며 이제야 아버지의 넋을 달래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갈무리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록 고문의 상처로 가득했으나 그 영혼만큼은 지리산의 정기를 머금은 백초의 향기보다 더 맑고 향기롭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회복의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5년 전 눈물로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모든 이의 축복 속에 꽃길로 돌아가는 연화의 등 뒤로 노을진 한양의 하늘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붉고 찬란하게 물들어갔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궐 내외의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박귀비의 집권기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수많은 백성이 사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고 연화는 그들의 영웅이자 어머니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박귀비가 갇힌 감옥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그녀에게 자신이 직접 조제한 해독제를 건네주며 죽음보다 힘든 것은 평생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일침을 가하고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귀비는 연화가 남기고 간 약사발을 붙잡고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녀의 권세는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고 연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종임금의 노여움은 서릿발보다 차가웠으며 박귀비와 그 일가에게 내려진 어명은 도성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중하고 단호하여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 위에 쌓인 것이었는지를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박귀비는 정일품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궐 밖 외딴 초가집에 유폐된 후 국왕이 내린 사약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문인 박씨 일족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대대손손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유배형에 처해지는 참담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고한 이들을 짓밟던 그들의 기세는 이제 한 조각 연기처럼 흩어졌고 정의를 갈망하던 백성들은 박귀비의 몰락을 지켜보며 하늘의 그물이 결코 성기지 않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박귀비가 마지막 사약을 마시는 날 연화는 그녀의 처소를 찾아가 마지막 예우를 갖추었으며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여인이 초라한 소복 차림으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복수심보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가련함을 느끼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귀비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순간에도 연화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울부짖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며 그녀의 죽음은 권력의 탐욕이 불러온 인과응보의 비참한 종막으로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박귀비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드는 것을 지켜본 뒤 그녀가 중전마마를 해치려 했던 그 독초의 향기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음을 확인하고는 무거운 마음을 뒤로한 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들판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이후 연화의 아버지 성종의 억울한 누명은 국왕의 특별 사면령을 통해 완전히 벗겨졌으며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어 예전의 집터에는 충신을 기리는 정문이 세워졌고 연화는 정식으로 내의원 수석 의녀인 대유의 관직을 하사받아 왕실의 건강을 돌보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권한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국왕에게 간청하여 도성 내의 가난한 백성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해민서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자신이 지리산에서 익혔던 백초양보의 비방을 모든 의원에게 공개하여 의술의 혜택이 고루 퍼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예전의 소박한 의녀복을 입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졌고 백성들은 그런 연화를 향해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칭송하며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조제로 활약했던 지리산의 소년을 한양으로 불러 정식 의학 교육을 받게 했으며 그가 훗날 훌륭한 어이가 되어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고 소년은 연화의 뜻을 받들어 인수를 펼치는 진정한 의원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연화는 전국의 팔도 산천을 유람하며 희귀한 약초들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의서를 편찬하여 조선의 의술을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그녀가 쓴 책은 훗날 수많은 의학도의 필독서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귀중한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이제 연화의 이름을 딴 약방들이 생겨났고 그녀가 조제한 향기로운 약들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린 근심과 불안까지도 씻어내 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여 도성 전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물이 소생하는 어느 따스한 봄날 연화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고향 언덕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껏 마련한 술과 음식을 올리며 그동안의 고난과 승리의 소식을 전했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마침내 가문의 한을 풀었음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암행어사로서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그 젊은 선비가 함께 서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모의 정을 확인하며 앞으로 남은 생을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동반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자신이 지리산에서 가져온 특별한 꽃씨를 심었으며
그 꽃이 피어날 때마다 아버지가 남기신 정의와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하늘을 향해 밝고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한양 도성의 밤은 더 이상 음모와 배신으로 얼룩진 어둠이 아니라 연화가 지핀 등불처럼 따스하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은 조선의 여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이치이며 누군가를 해치려 파놓은 구덩이는 결국 자신을 집어삼킨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교훈을 남긴 채 연화의 대서사시는 감동적인 마침표를 찍으며 역사 속으로 유구히 흘러갔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진정한 향기를 피워낸 연화처럼 우리 또한 삶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정의로운 마음을 지켜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